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폭이 2020년에는 20억 2천만 달러였으니까요. 한 해 만에 거의 20억 달러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팝의 선전과 함께 우리 드라마, 우리 영화와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세계가 열광한 덕분이겠습니다. 외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문화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지식재산권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길 바라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이어지고 있죠. 잠시 후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계장을 연결해 6일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치스 엠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죠. 빠른 시간 안에 만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도 이게 만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조금 조건 없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 네. 그리고 인사 관련된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 네. 저는 또 하나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사자 두 분이 만나면 훨씬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옆에서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네. 그 발언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가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위의 분들은 말씀을 좀 삼가하고 조건 따져서 지금 지금 새로 대통령에 취임하실 분하고 현직 대통령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분이잖아요. 네. 협상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만나서 인수인계하는 거잖아요. 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 정부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거 인계 받으시고 앞으로 그럼 잘하세요라고 격려하는 게 인수인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자꾸 부각되는 것은 절대로 두 분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의 측근들이 내놓는 메시지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회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꼬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논란이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국방부 청사 쪽으로 집무실 이전한 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전에는 사실 MB 사면 문제가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가지고 권성동원이죠. 권성동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걸 얘기하면서 또 그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를 함께 또 딜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는 청와대에 상당히 그 불쾌감을 불러오는 요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건 사면은. 근데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그걸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딜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가 불각되는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청사 쪽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가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5일 9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 완복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 현직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옮기는 문제의 모든 행정적 절차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당선인은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청을 하는 거죠. 당선인은 요청을 하는 거고, 행정적인 모든 사인이나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요, 이런 급하게 옮겨서 부작용이 생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퇴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검토 결과 좀 우려를 표명한 거죠. 당선인 측에 시간을 조금 충분히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걸 이제 당선인 측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또 받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감사원장 하는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이런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 또 서운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얘기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풀릴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한 번의 만남에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 또 두 번, 세 번 만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풀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언론에 부각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이 갈등은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또 인사권 행사,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죠. 먼저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부터가요, 사실은 이게 청와대 측에서는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했다, 의견을 들어서 이제 인선을 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곧바로 반박을 하면서 또다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지금 이견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청와대는 2명을 추천을 했고, 그중에 지금 이제 이창용 이분을 당선인 측에서도 동의를 해줘서, 그래서 지금 임명했다는 거고, 장지원 비서실장은 동의한 적 없고 10분 전에 전화 와서 임명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지금은. 국민들은 지금 두 양측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아쉬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거 가지고 진실 공방까지 가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출되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 또 하나 명확한 건 이거예요. 자, 인사권은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현직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당선인 측에서 물론 요청을 할 수 있죠. 우리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사를 좀 해주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인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요청을 하는 거고, 요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현직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근데 저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이제 논리를 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차기 정부와 손발이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는 총재라고 하는 자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장관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예를 들면 부처장관이야 당연히 대통령의 참모니까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순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겠죠. 네. 하는 총재는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제 전문가로서 독립적 기구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제정책,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선발이 맞아야 되고, 네. 그 뜻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하시고 대통령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하는 총재를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들 볼 때는 좀 원칙을 지키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셨던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낯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꼭 하는 총재가 왜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 같아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타당해 볼 거냐 하는 부분도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그냥 대통령 임기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인사권과 관련해서요. 이제 곧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에 대한 인사도 있을 예정인데 이게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네.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독립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그래야 되는 게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걸 감사해서 문제가 있는 걸 바로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 입김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건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최재형 감사원장 있지 않습니까? 전 감사원장 이번에 네. 국민의힘 의원이 됐죠. 종로에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현 정부의 원성 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 김호수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죠. 네. 이분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감사원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정부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임명이 안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아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임명하는 감사원이 들어서면 이 정부가 끝나고 감사를 제대로 못할 거다.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하세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럼 반대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그러니까 차기 정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을 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감사원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국회에서.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두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당선인 측에서 추천하고 하나는 현 정부에 추천해서 2명을 임명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선인 측에서 2명 다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이게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이재명 역할론이 또 부상을 했어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인물인가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경선할 때 네. 경선 때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이계로 분류가 되죠. 네. 이번에 원내대표 되실 때도 이제 그 친이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계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 당선까지 되셨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네.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겠지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의 후보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당의 컬러를 친문에서 친이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럼 언제쯤 등판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전망을 해보자면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고요.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 지지 유세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유세 현장에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다만 본인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에서 역할론도 커지기 때문에 시점을 좀 빨리 잡으면 8월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국민주당에. 그 전당대회 새 대표를 뽑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 주류가 친문에서 친 이재명으로 교체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관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6월 1일이죠. 지방선거가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도 있고요. 또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계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예비 후보자 등록 중이죠. 향후 지방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3월 23일이 지방선거 일전 7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올해 2월 1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월 18일 도의원, 시장, 시의원, 그리고 3월 20일부터
군수 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0일부터 이번 선거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면 네. 5월 10일, 13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이제 5월 19일부터 선거 기간이 개시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사전 투표는 5월 27일, 28일 양일로 실시되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은 6월 1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역별 예비 후보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3월 25일 현재 지금 도지사 선거는 예비 후보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고요. 예, 교육감은 2명, 이제 시장 군수는 92명, 네. 그다음에 도의원은 50명, 네. 시군 의원은 244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네. 예비 후보자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궁금합니다. 예,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우선 이제 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네. 이제 선거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 개시할 수 있으며, 네. 선거 사무원을 선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이제 선거구 안에 세대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발송 가능하고, 네. 또 예비 후보자 본인은 이제 이때부터 어깨띠와 뭐 홍보 표지물을 착용하고 또 명함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제 선거 사무실도 열고 본격적인 유세 활동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 활동을 펼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선거운동의 시작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개소식에서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인사말 같이 의례적인 소개를 위한 내용 외에는 일절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과 또 예비 후보, 본 후보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 명함은 네. 예비 후보자 본인이나 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네. 그다음에 예비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만 네. 그 단독으로 배부가 가능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우편 발송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선거 사무원이 예비 후보자 동행 없이 명함을 단독으로 배부하거나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거리에서 배부한다면은 위법한 선거운동이 됩니다. 선거 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운동의 시작이 아니다. 거기서는 간단한 인사말, 의례적인 소개만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명함은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속만 배부가 가능하다. 그 외 사람들이 명함을 주는 거는 금지가 되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예비 후보자하고 동행하는 선거 사무원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동행할 때만 가능하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살펴서 소중한 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텐데요. 유권자들은 또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 후보자들은 이제 누구든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예비 후보들의 경력과 정과 뭐 학력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그 선관위에서 개설한 정책 공약 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뭐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실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았고요. 네. 또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이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네. 개최할 예정이므로 네. 유권자분들은 이제 후보자 토론회 시청을 통해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확인하셔서 이번 선거에서 후회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후보자 토론회도 꼭 시청을 해야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요. 선거철이 되면 여러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예, 지금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0명 이하로 끊어서 발송 가능한 반면에 네. 이제 대량으로 뭐 수십 통, 수백 통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한데요. 다만 이 대량 발송은 예비 등록 이후 선거일까지 단 8번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뭐 유권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 명단에서 바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은 선거일까지 단 8번만 가능하다. 그 횟수만 제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도 되는지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해에 뭐 10만 통을 보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네요. 네, 다음으로 도지사, 도의원, 도교육감, 시장, 시의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선택해야 할 대상은 도대체 총 몇 명인 건가요? 예, 경북 지역의 유권자는 교육감, 이제 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그다음에 비례도의원, 비례시군의원으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총 7장의 투표용지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동시에 이렇게 많은 투표가 진행되면 유권자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전투표에서는 그 투표용지 발급기로 한꺼번에 7장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 선거일에서는 교육감, 도지사, 시장, 군수 그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투표한 후에 다시 나머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동시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실 사표가 되는 부분인데 시군의원 선거인 경우에 선거구에 보통 2명에서 4명을 그 뽑는데 하나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 찍으면 다 무효표가 된다는 것이 조금 가끔씩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사표가 나오는 게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현재 각 당에서 후보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불법 행위는 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예, 공천 관련된 불법 행위는 사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는 워낙 뭐 엄밀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당내 고발자나 또 제3의 외부 신고로 이제 조사 착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 외에는 사실 경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선거운동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불법으로 그 정해져 있는 부분 외에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된 불법 행위는 금품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이게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당내 고발자나 외부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유권자가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1390으로 전화하시면은 그 구시군위원회나 시도 중앙으로 바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서 바로 저희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1390번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3자로 목격했을 때고 이제 유권자 본인이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어떤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이게 선거하고 관련이 됐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 신고하셔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과태료 등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본인이 그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또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이제 선거 6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는 뭐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 논란과 뭐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내적으로는 한결없는 선거 관리를 준비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논란이나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공명정대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 기반을 확립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공보계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차기 정부의 부동산 TF팀이 구성됐습니다.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결정이 되는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확정된 분들을 놓고 벌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중심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서울 중심의 정책 추진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체감 느낌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김성보 실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서울에 있어서의 어떤 도시 계획이라든가 주택 정책으로서의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해왔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부터 내놓는 정책들을 이제 우리가 이른바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네. 신속하게 그리고 통합 계획을 통해서 그 기간만큼을 줄여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핵심 인력으로서 지금 이제 발탁됐던 인물입니다.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갖고 가고자 하는 사업들, 그것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신경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규제 일관도로 해서 매월 내놓는 그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시장에 반하는 요소들이고, 네. 시장들이 이제 자율 경쟁에 의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정부의 의견들을 좀 반론을 제기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미 신속하게 그다음에 공급 위주의 어떤 규제를 풀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TF팀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 통해서 부동산 개발이나 아니면 정책의 완화, 그다음에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분 다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 중심의 경제로다가 부동산도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규제를 하기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간 주도 정책을 가져가야지만 시장 가격도 안정화가 된다는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시장 중심으로 개편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속하고 또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갈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요. 민간 주도의 250만 주택 공급,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완화 등 이것들이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또 그동안의 LTV 규제 등 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금융위 결정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DSR 조정부터 검토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 그때부터 가격이 좀 더 하락하고 냉각기가 중심이 됐던 이유 중에 큰 원인이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나가는 것들을 막아놓기 시작하고 은행에서 총량대로 해서 실제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는 어떻게 보면 거래도 많이 줄었고 또 가격 상승의 한계폭도 줄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는 부동산 가격이 평균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중은행들에서 먼저 앞다퉈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또 특히 이제 우대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대출
총량을 좀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제 그 윤 당선인 이후에 그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게 뭐 그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 80%까지 그 LTV를 그 확대를 시켜서 최소 자본금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던 그 의견들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라고 하는 DSR 규제가 올해 굉장히 강화가 됐고 내년까지 강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부 모토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아무리 LTV를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2억이 한도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DSR 규제를 완화시키는 거는 어떤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법률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해서 DSR 규제 완화 조건으로 재상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속하게 이게 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 당선인이 이번에 DSR 규제부터 먼저 풀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LTV 규제까지도 같이 이제 하반기에는 다 포함돼서 해제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가격 변동폭이 저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인수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왜 그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었냐라는 시장 문제를 의견들이 제기가 되자마자 그렇게 이제 전문위원들을 이번에 이제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위원들로 선정을 하면서 그럼 이제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대출 규제도 풀리면 당연히 이제 그 기대만큼 시장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돌겠구나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들을 지금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임대차 3법이란 걸 통과를 시키면서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에 냉각기가 왔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2년까지 전세 계약을 했던 것들을 2년 갱신 청구권을 줬는데 그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시점들이 올 8월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그 3법에 해당되는 전월세 가격 그 재조정 시점에서 연장이 안 되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상승 기조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완화될 것 같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엔 훈풍이 돌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도 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기 때문에 다가올 8월에 전월세 가격 또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임대시장 개편은 또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임차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갱신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상으로는 편법들이 늘어났던 것 중에 하나 갱신을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일부러 내가 들어가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내보냈던 사례들도 있고 내보내는 것과 동시에 2년치의 상승된 가격만큼의 임대 가격을 올리면서 최근 2년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됐고 정세 가격 상승된 것뿐만 아니라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환율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세 시장이 임대차 3법 이후로 더 올랐고 시장의 안정화는 되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강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 없애겠다 그리고 보유세를 2년 전 가격으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한 것들이 분명히 장점은 되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에서는 상승되거나 2년 이후에 갱신권까지 포함된 임대료 상승 가격으로 시장에 이미 가격들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이제 내가 내야 될 보유세만큼을 이미 세금으로 전세시키기 위해서 전세 물량은 점점 소진이 되고 오히려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다 전역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들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그 보유세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신규 공급 대비해서 기존 주택들이 나와서 시장이 거래가 돼야지 시장 자율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세금 부담만큼을 급등한 것만큼을 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이제 월세 전환율 높아진 것만큼 또 상승이 더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8월 지나고 나서 오히려 안정화되기보다는 이 계약 청구권 소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더 올라서 결국에 세금 전가분에 전세 가격 오른 거에 그만큼 또 그 전세에 반환된 월세까지 오르게 되니까 시장 가격은 이미 상승되는 곡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임대차 가격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해 준 이유와 더불어서 또 아무래도 갭 투자 같은 투기 성향이 다시 조성되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네. 최근 6개월 동안에 이제 대출 규제가 워낙에 강한 상태에서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냉각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급매물 중심으로 해서 거래된 소수의 건을 제해놓고는 전체 량이 많았을 땐 저희가 가격이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의견을 동조해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만큼의 평가를 하기에 대비해서 너무 거래 물량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저희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평가하기엔 너무 적은 통계량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새 정부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승할 거라는 기대폭에 의해서 오히려 또 급매물로 나왔던 물건마저도 지금 걷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8월달 전세 가격 상승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은 현재의 그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리고 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폭까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전세 가격은 더 오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현금 대출 없이 내야 되는 현금 비중이 적어드는 이른바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갭 투자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계속 규제를 완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라고 다들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실제 투자해야 될 현금 원은은 줄어드니 이번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떻게 갭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은 좀 더 예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으로요. 이번 부동산 전문위원들이 확정이 되면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공급 및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의견들입니다. 이번에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완화 및 일기 신도시에 대한 신도시 재정비 등을 공약으로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토 전반의 개발보다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세 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 중심의 공급량이나 가격 규제나 시장 자율 경쟁들을 많이 내놓으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윤 당선인도 얘기했던 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동네에다가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 외곽이나 다른 데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기저에 갈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울 중심 외에도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른바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같은 사실은 서울 집값 오를 때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없었는데 윤 당선인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그 가격들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일기 신도시에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분당 신도시는 거의 강남 수준까지 지금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그만큼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이 된다라는 기대 심리까지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통기획과 같은 행정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든다라고 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서울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까지 어떤 그런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공약이죠. 공공임대주택의 내용을 보면은 수요가 높은 민간 주도의 건설 임대를 통해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또 네. 특히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면적 규모를 확대. 이걸 제시한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의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용적률만 높여준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을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외에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 요소를 더 추가를 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동안의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저가에 아니면 중경 평형대라는 어떻게 보면 상품성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상품보다는 좀 공급 중심의 소형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그 취지 안에서는 공공 주도라는 거 외에도 민간 사업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급 면적도 늘리고 상품력도 개선을 해서 그만큼 늘어난 것들에 대한 용적률 대비해서 나머지 순수하게 임대주택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양도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일반 공공임대주택 개선안보다는 좀 더 시장에 가까운 의견들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의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수요 위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HS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